그의 뜨거운 그곳이 제 안으로 들어오자 숨은 차오르고 목은 뒤로 넘어갔습니다. 점점 절정으로 다가가자 이불을 꽉 쥐고 참으려 해도 제 입에선 참을 수 없은 신음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아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길었던 오르가즘의 끝을 느꼈고 그의 뜨거운 액체가 내 안을 휘저으며 심장 박동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성남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오래된 회색 벽은 비가 오면 금방 물기를 머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제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제 인생을 바꾸어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주인. 저보다 14살 많은 무뚝뚝한 박상호 아저씨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월세가 밀린 세입자였으니까요. 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늘 집세와 생활비에 쫓겨 허덕였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혹시 쫓겨날까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월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날이면 손이 떨려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올 때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챙겨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발레 슈즈 한 켤레. 저는 젊은 시절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시립무용 단원로 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박수를 받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 현실은 분식집 주방이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와 튀김 가루가 가득한 공간. 낮에는 국자를 휘두르고 밤에는 온몸이 쑤셔 파스 냄새를 풍기며 잠드는 삶. 그게 저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 곁에는 제 딸 윤서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막 20살을 넘긴 딸은 대학에 다니며 동시에 카페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아이였지만 저보다 더 지쳐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갔습니다. 아침엔 윤서가 먼저 집을 나섰고 저녁이면 제가 분식집 마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늘 짧았습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월세가 2달 밀렸습니다. 그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을까? 만약 내일이라도 불러세워 짐 싸라고 말하면 어쩌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박상호 아저씨를 본 건 이사 첫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윤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헉헉거렸습니다. 그때 계단참에 서 있던 그 사람. 낡은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뚝뚝한 분이네.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등이 나가면 문 앞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주곤 했습니다. 욕실 전등 교체 요망. 곰팡이 번짐. 표백제 사용. 글씨체는 단단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운 글씨. 그는 늘 그렇게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윤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호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윤서의 머리 위에 씌워주더군요. 버스 올 때까지만 쓰고 있으라.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동 속에서 저는 뭔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단순히 집세만 받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겐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밀린 월세 때문에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현관문 앞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려나? 이사 가라고 할 건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월세는 조금 늦게 내셔도 됩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떨림이 생생합니다. 제 불안과 두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많이 기다려주셔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그 낯선 온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윤서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와 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살며 저는 늘 외로움과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두꺼운 벽 틈새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현관 앞에서 들리던 빗방울 소리, 낡은 계단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무뚝뚝한 얼굴로 내뱉은 그 한마디. 월세는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제 인생에서는 오래도록 남아있는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식집에서 마감을 하고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온종일 튀김 기름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에 젖어 있다가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으니 세상이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저릿했고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하늘이 심술을 부렸습니다.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분식집 유리창을 통해 보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흩뿌리는 빗방울이었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금세 굵어졌습니다. 비닐 장화도 우산도 없던 저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서서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지? 그냥 뛰어가야 하나? 졌더라도 얼른 가는 게 낫겠지. 그 순간 제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 맞고 가시게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박상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큰 우산을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눈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그칠 것 같아서요. 그러자 그가 천천히 우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치긴 하죠. 하지만 그럼 우산은 왜 쓰겠어요? 너무나 무뚝뚝하게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우산살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며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낯선 따뜻함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금세 젖어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 속도를 살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친절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저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제 걱정을 해주지 않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혼자 병원에 다니고,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고장난 보일러를 살피던 날들. 늘 혼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말도 하실 줄 아시네.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낯선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먼저 멈춰 섰습니다. 덕분에 안 젖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고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 저는 이상한 기분에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채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시선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방금 전 골목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느껴졌던 좁은 거리, 빗소리 속에 섞여 있던 그의 숨결,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 들었던 그 짧은 한마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분식집 문이 열릴 때마다 괜히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혹시 그가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또다시 우연처럼 마주치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함께 쓴 그 짧은 시간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만 가득 차 있던 제 일상 속에 누군가의 배려라는 낯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 앞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전단지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신규 오픈 고깃집, 홀주방 아르바이트 모집 시급원. 종이에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한 줄 한 줄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거 해볼까? 그때 제 손은 이미 전단지 귀퉁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밀려 있었고 분식집 일만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힘에 부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단지를 찢어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일 괜찮을까? 고깃집이라면 힘이 많이 들 텐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 끝에 그날 오후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대한 단정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할 때처럼 앞치마가 아니라 오랜만에 꺼낸 검은색 바지와 흰 블라우스. 거울 앞에 선이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거칠어진 손마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현관을 나서려는데 계단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고개를 들자 2층 복도에서 박상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점퍼 차림이었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면접이요. 아르바이트 구인하던 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고깃집?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기 제 친구 가게예요. 며칠 전에 새로 오픈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전단지를 보고. 네, 제가 붙였어요. 사람이 필요하다길래. 그 말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히 들킨 것처럼 뭔가 머쓱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괜찮은 곳이에요. 사장도 좋은 사람이고 손님도 적당해요. 무리만 안 하시면 오래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면접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저씨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었구나. 며칠 뒤 저는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분식집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불판, 고기, 소주잔, 시끌벅적한 손님들. 낯설고 힘들었지만 저는 묵묵히 적응했습니다. 낮에는 분식집, 저녁에는 고깃집. 몸은 2배로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가 한창 붐빌 때 술에 취한 손님이 다가와 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맥주 한 병만 더 줘봐요. 처음엔 웃으며 응대했지만 그 손님의 눈빛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줌마 아니지 사모님? 하하. 저는 불편했지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으며 머물렀습니다.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상호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친구와 함께 손님으로 온 자리였는데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선 겁니다. 여기 그런 데 아닙니다.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은 순간 머쓱해져 씩 웃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는 돈을 탁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제 눈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무언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 가게 마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냥 주인일 뿐인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전단지 한 장. 그게 단순히 일자리를 알려주는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챙기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저는 늘 스스로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도움을 바라면 안 된다고 제 자신에게 다짐해 왔습니다. 혼자가 익숙했고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는 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모두 박상호 아저씨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제 상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깃집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식탁 위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방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저씨가 주셨어. 본인 것도 많다고 가져다 주신 거래. 상자를 열어보니 영양제였습니다. 하나는 눈 건강, 또 하나는 관절 건강을 위한 제품. 딱 지금 제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제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아이 학비, 월세, 공과금을 먼저 내야 했으니까요. 약국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제 발은 늘 그냥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도 늘 무뚝뚝하던 그 아저씨가 제 건강을 먼저 떠올렸다는 사실. 그게 제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선물 받은 게 많다니 핑계 참 서툴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살짝 간질거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욕실 전등이 고장나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찮기도 하고 돈 아깝다는 생각에 그냥 어둠 속에서 씻고 지냈습니다. 낮에야 햇빛이 들어오니 괜찮았고 밤이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대충 불빛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저씨가 작은 종이봉투와 전등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딸이 어제 마트 앞에서 마주쳤어요. 화장실 전등 나갔다고 하던데.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 전등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단단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스위치를 켜자 환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괜히 눈이 시려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는 불편하던 그 무뚝뚝한 얼굴이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건 미리 말씀하세요. 괜히 혼자 참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저씨를 볼 때마다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괜찮냐, 힘들지 않냐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딱 필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손에 커피 한 잔을 쥐어주기도 했고, 집 앞 계단에 쌓인 낙엽을 쓸어두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일들이 제 마음에는 커다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누군가의 배려에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그 흔들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짧은 말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늘 내 집이라는 말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지붕과 벽이 있는 공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제겐 그 말이 책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동안 집은 늘 불안정한 자리였습니다. 언제든 밀린 월세 때문에 떠나야 할 수 있는 공간. 내가 가진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에 낯설지만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 박상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집을 나누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조금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 통, 멸치볶음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이거 많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건넸지만 사실은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되려 그가 시장에서 사온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혼자 먹기 많아서요. 같이 드시죠. 그 말투는 늘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일. 잠깐 앉아 드라마 한 편을 같이 보는 일. 별거 아닌 대화 속에서 소소한 웃음을 나누는 일.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집은 점점 제 집 같아졌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제가 만든 반찬이 자리 잡았고, 욕실 선반에는 제가 쓰는 칫솔이 놓였습니다. 현관에는 제 슬리퍼가 하나 더 가지런히 놓였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의 태도는 늘 변함없었습니다. 이건 다 당신 거예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나 혼자 버텨야 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지그치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만 숙이면 이마가 닿을 만큼, 숨결이 맞닿을 만큼. 저는 당황해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는 눈을 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공간 속 우리의 호흡은 얽히며 흘렀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고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주고받은 침묵이 곧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습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가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을 때 숨결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뜨겁고도 간절했습니다. 오래 목말라 있던 마음이 흘러나오듯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한 손은 서두르지 않고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며 다른 한 손으로는 제 가슴을 가볍게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는 신음이 흘러나오고 그의 바지를 벗기고 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흰털이 무성했지만 그의 그것은 단단하게 일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무릎을 꿇고 그의 그곳을 가장 아래부터 위까지 서서히 핥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는 희미하게 아아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저를 일으킨 그의 손은 제 팬티선을 따라 한참을 간지럽히다가 마침내 팬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말라있던 제 그곳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서서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이 점점 거칠어지자 그는 제 팬티를 내리고 말없이 침대로 저를 눕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그곳이 제 안으로 들어오자 숨은 차오르고 목은 뒤로 넘어갔습니다. 점점 절정으로 다가가자 이불을 꽉 쥐고 참으려 해도 제 입에선 참을 수 없은 신음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아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길었던 오르가즘의 끝을 느꼈고 그의 뜨거운 액체가 내 안을 휘저으며 심장 박동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둘은 그대로 뜨겁게 껴안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손길과 시선, 그리고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떨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달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정적, 그러나 어색하지 않은 평온. 그것이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윤서가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김치를 집어먹다 말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 집 자주 가지?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집? 건물주 아저씨 집. 윤서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요즘 달라졌어. 그래서 알았어. 저는 민망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가끔 밥 같이 먹은 거야. 혼자 계시니까.
그러자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찬성이야. 엄마 웃는 얼굴 보기 좋거든.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제 마음. 어쩌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제 집에서 쓰던 수건이 그의 욕실 선반 위에 놓였고 제가 쓰던 그릇 하나가 그의 식기장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우리 삶이 합쳐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식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 반은 당신 이름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딸은 걱정 말고 지금 살던 집 쓰게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매달 카드값, 공과금, 냉장고 걱정 말고 그냥 행복하면 돼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인생을 나누는 일. 그의 말은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나눠 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그가 약을 사왔고 그가 허리를 삐끗하면 제가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아, 이게 부부라는 거구나. 굳이 서류나 호적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먼저 이불을 펴고 제가 잠들면 조용히 등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그는 말없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뚝뚝한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의 손길 속에 얼마나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는지.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안정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살림을 합친 뒤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가계부 대신 달력을 펼치고 숫자 대신 계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불안 대신 평온을, 두려움 대신 따뜻함을 저는 그와 함께 살면서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웃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그냥 때를 봅니다. 살림을 합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종이 상자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지만 조심스럽게 밀어내듯 건네는 그 모습.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가락에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당신 손엔 이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끼운 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이게 프로포즈인지 그저 선물인지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는 오랜 불안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반지는 여전히 제 손가락 위에 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랬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제 제 딸 윤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식장 계약 자리에서도, 양가 부모님 식사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계산을 막아주었고 어깨를 내주었고 윤서의 작은 떨림까지 눈으로 다 챙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사람 곁에 서 있구나.
누군가는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늦은 사랑이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늦게 와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마음보다 각자의 삶이 먼저였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책임이라는 무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모양입니다. 아직도 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빛 속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장을 대신 봐주고, 먼저 이불을 펴고, 제가 먼저 잠들면 조용히 등을 덮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그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이벤트나 화려한 고백을 떠올리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하루 속에 있다는 걸.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 현관 앞에 놓인 깨끗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며 잠드는 밤. 이것들이 우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늘 걱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세, 생활비, 홀로 키운 아이. 그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작은 배려가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내민 우산. 짧았지만 따뜻했던 한마디. 그 배려는 곧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몰래 붙여준 전단지, 고깃집에서 보여준 눈빛.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영양제 상자, 환하게 켜진 전등, 불편한 손님 앞에 서준 어깨.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하루를 나누며 부부라는 이름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걱정, 배려, 따뜻함, 의지, 동행. 이 5단계를 지나며 저는 비로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빠를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다는 걸. 그저 때를 맞추어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 늦음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줄 만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알맞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온 사랑, 그러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한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의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람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밥 먹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답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든든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가장 따뜻한 시간 속에서.